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국제면 국제, 문학이면 뭐 문학. 제가 우리 시대의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불렀는데 지난번에 뭘로 불러달라고 그러셨더라? 성영길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번에 프로메테우스라는 프로메테우스. 이게 신이 아니라 인간의 세계에서 불을 훔쳐와서 아니 신의 세계에서 인간에 돌렸다는 이유로 형벌을 받은 사람이에요. 좀 혁명적인 사람이었죠. 아무튼 뭐 인문학이면 또 인문학. 저기 방금 전에 지금은 또 다시 조금 내려가긴 했는데 코스피가 3,900을 뚫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어요. 이러다가는 이제 곧 4,000 합의되면 4,000 넘어가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주가 상승의 요인을? 저는 정치적 안정성이라고 보는데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의 정치적 불확정성 때문에 경제가 흔들리잖아요. 경제의 집중적 표현이 정치라 그러는데 정치와 경제는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정통성과 투명한 정책, 국무회의를 공개하고 상법을 개정해서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부여하고 집중 투표전을 통해서 소수 주주가 그 소수의 그 대주주에 의해서 마음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또 이제 우리가 가장 논란이 됐던 배임죄를 이제 폐지하거나 완화시키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경영 판단을 존중해주고 이렇게 뭔가 리스크 테이킹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저는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특히 저는 이제 서플라이 체인 가지고 미중 간의 경쟁이 오히려 저는 대한민국이 미국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재명 대통령 말처럼 더 중요성이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참 이런 것 뭐 다루는 것 자체가 깜도 안 되지만 네. 국민의힘 최고위원이라는 김민수 있잖아요. 네, 예. 지금 올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주식시장이 오른다. 이거는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서 중국이 한국 기업들을 막 사들이고 있어서 그런다라고 얘기하는데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는 얘기입니까? 글쎄요, 그건 좀 또 기승전로 이렇게 그 모든 거를 중국 탓으로 돌리는 게 일반 지금 극우적인 현상이잖아요. 예. 미국도 일부가 그렇고 좌파로 그렇고. 그러면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그 언급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 지금 현역 의원도 아니잖아요. 예. 이상한 짓거리 한 사람은 언급해 주는 게 더 저는 안 좋은 오히려 것 그냥 안 같습니다. 다루는 게 그냥 개무시하는 게 무시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프랑카드 보면은 계속 오늘도 제가 출근하는데 보니까 반미 반일 시는 되면서 왜 반중 시는 안 되냐 이렇게 프랑카드가 이제 막 써놓은 데가 많이 있는데 할 수 있죠. 중국의 특정 동북공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중국의 정책에 비판될 게 얼마나 왔습니까? 당연히 하는 거죠. 이제 제가 주장한 것은 인종적인 적개심을 가지고 하지 말아라 이거죠. 거의 그냥 그 어떤 특정한 정책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색깔로 한 거잖아요. 그냥 뭐 빨갱이, 뭐 냄새나고 무슨. 그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죽일 때 유태인들은 쥐새끼 같아서 패스트를 옮기는 암적 존재이니까 제거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혐오로 가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제일 조선인들이 한 50만 명 되는데 얼마나 지금까지도 일본 극우 세력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까? 역지사지다 이렇게 봅니다. 중국 얘기 나온 김에요. 네.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막 계속 이제 트럼프는 이제 어떤 수법을 쓰는지 우리가 대충은 알겠지만 네, 네. 막 끝까지 갈 것 같이 하다가 또 다시 뭐 돌아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에이펙에서 두 나라가 정상회담 가질까요? 네, 저는 이미 가지기로 합의됐고 국빈 방문이 돼서 예. 제가 계속 말하지만 이 히토류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한 10년이 넘게 중국이 준비해 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히토류를 정년에서 추출해내는데 너무 많은 기술이 필요하고 또 폐수와 방사능 이런 폐기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매장량으로 따지면 전 세계에 약 9천만 톤 정도가 묻혀 있대요. 히토류가. 예. 그러니까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뭐 이런 데 뭐 베트남도 묻혀 있는데 중국은 약 4,400만 톤. 약 50% 됩니다. 50%. 절반이네. 네, 거의 절반인데 그러나 이걸 이제 추출해서
이 정년하는 기술은 단연 탑이어가지고 거의 한 85% 이상을 중국이 다 가지고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도 이거를 원석을 채취해가지고 중국으로 보내가지고 중국에서 재배를 하는 이걸 정년해서 다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10년 안에 서플라이 체인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11월에 준비해서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니까 올해 이달 말에 와서 이걸 합의를 하지 않으면 미국 첨단 산업과 방위 산업이 스톱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뭐 둘이 붙어봐야 한쪽 일방적으로 깨지는 관계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두의 거의 50%는 중국이 수입해 주는데 예. 중국이 돼지를 키우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뭐 미국도 콩재배 농가가 난리가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나고 당장 인형부터 완구, 조그마한 무슨 카세트 이런 거요. 전부 뭐 USB 같은 거 이런 전부 다 중국에서 만들어서 보내기 때문에 지금 제가 통계를 보니까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땡스기빙 데이, 그러니까 예. 추수감사절 그 다음 날이 블랙 프라이데이고 그 주간이 이제 소비 주간인데 그 다음 달은 크리스마스고 이 기간 동안에 1조 달러 이상의 매출이 발생을 해요. 근데 대부분이 40-50%각 특정 분목에 전부 다 중국제입니다. 이게 중국제가 안 들어가면은 소비가 안 일어나고 이게 서민들은 선물 살 돈도 안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처음으로 미국 자동차 가격이 5만 달러를 넘어섰거든요. 보통 5만 달러 이하로 다 서민들이 차를 샀는데 5만 달러면 한 7천만 원이 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소형차 같은 거 한 2,300, 2,500원 예.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 이게 다 지금 그동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막 관세 올린다고 물가 올리면 가만두지 않을까 협박을 하니까 이 수입업자들이 소비자한테 전가한 그 관세 부담률이 30%에 불과했답니다. 근데 지금은 곧 60%로 올라갈 것이라는 게 전망이어서 불가피하게 관세는 우리 외국 기업한테 매기는 것 같지만 결국 미국 소비자, 미국 국민들의 주머니를 뺏어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미국에서 노킹스 왕은 안 된다 이런 시위가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모인 수 보니까 엄청나던데 700만 명. 이 정도면 미국에서도 꽤 큰 규모 아닌가요? 큰 규모죠. 엄청난 어떻게 규모. 보십니까? 앞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저는 계속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이 높아지면 예. 이것과 결합되면 더 폭발력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전에 저는 중국과 합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근데 이제 푸틴하고는 또 사이가 다시 또 틀어진 것 같아요. 막 안 만난다고 하죠? 네. 왜 그러죠? 아니, 지금 체면이 안 쓰잖아요. 자기가 대통령 되자마자 24시간 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겠다 그랬는데 예. 자기가 대통령이었으면 전쟁도 안 일어났다. 푸틴이 이 말은 동의했습니다. 발다이 클럽에서 푸틴이 연설하면서 트럼프가 됐으면 전쟁이 안 일어났을 것이다. 그건 이제 트럼프를 칭찬해 준 거죠, 푸틴이. 그런데 지금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돈바스 지역. 예. 2억을, 즉, 거기가 한 4분의 3 이상을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데 전부 넘겨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부 넘기라고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죠,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그래서 당장 지금 현 전선에서 휴전을 하자, 한국처럼. 한국 휴전선이 그랬잖아요. 바로 스톱하자, 지금. 이게 지금 미국과 우크라이나 요구인데, 푸틴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지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안 되면은 막 못 참는 것 같아요. 젤렌스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막 지도를 막 던지고 성질을 부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토마호크 미사일을 줄 것처럼 해가지고 젤렌스키가 고무됐잖아요. 근데 예. 여러분, 토마호크 미사일이 왜 의미가 게임 체인지가 될 수가 있냐면 이게 최소 이 1,500km에서 한 2,500km까지 갈 수가 있는 그 미사일이거든요. 예. 토마호크가 인디언 도끼 아닙니까? 근데 예. 이거를 만약에 주면 키이우에서 모스크바까지가 약 750km입니다. 750km니까 키이우에서 쏘면 모스크바까지 날아갈 수 있다 이기 때문에 이건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모스크바가 못 받아들이겠죠. 그렇죠. 네, 러시아가. 근데 트럼프가 4시간 전에 그 트루스에 쓴 거 보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이 내가 우크라이나에다 이 장거리 미사일을 줄 것처럼 썼는데 이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페이크 뉴스다라고 이게 또 썼네요. 금방.
자기도. 그 휴전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휴전 되겠죠, 휴전. 네. 저는 맨 처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이렇게 전문가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언제쯤 저는 한 몇 달이면 딱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전문가가 아마 한국 전쟁처럼 한 3년은 갈 거라고 그래서 아 설마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되네요. 제가 프랑스에 있었잖아요. 6개월 동안 예. ESF라고 프랑스 파리 경영대학에서 제가 방문 교수로 강의를 했는데 그때 제가 주 강의 주제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국 전쟁의 비교 분석 그걸 했습니다. 예. 그때만 하더라도 유럽인들이 내 말을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거의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아 그럼 우리 송 대표님도 3년은 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그렇죠. 하신 거군요. 저는 3년 갈 거로 봤어요. 아. 근데 지금 3년이 넘어버렸죠. 예. 알겠습니다. 이 국제 관계부터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네. 되지 않았습니까? 네. 상당히 여기도 극우 성향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시바하고 조금 관계를 개선을 해놨지 않습니까? 네, 네.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만만치 않겠죠. 이제 다카이치 사나에와 트럼프의 회담이 27, 28일 일본에서 있는데 이게 바이든 때와 바이든 기시다의 회담을 그대로 재현하고 그걸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 저는 포인트인데 저의 관심은 캠프 데이비드 협상 2023년 기시다 조 바이든 윤석열이 합의했던 그 내용을 계승해서 해 갈 거냐 아닌가가 저는 제 가장 주요 관심사입니다. 예. 일단 근데 바이든하고는 무조건 반대로 가려고 할 건데.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에 번역한 털시 게버드의 그 민주당을 떠나면은 예. 책에서 보면 털시가 뭐라 그랬냐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싸운 것 같지만 전쟁에 관해서는 하나의 유니파티, 하나의 정당이다. 이렇게 싸잡아서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비판은 같지만 예를 들어서 이 공화민주당이 서로 수렴한 건 뭐냐. 중국을 세게 때리는 거 트럼프가 민주당에 비해서 더 세게 때리잖아요. 이걸 비판하지만 결국 바이든 돼서도 트럼프의 대중국 강경 정책을 그대로 계승 발전해 갔습니다. 한미일 관계도 마찬가지. 군사협력 강화는 뭐 보수고 진보고 간에 민주공화 모두가 또 이쪽으로 수렴되기 때문에 저는 그 포인트를 보는데 이제 문제는 트럼프의 기본 전략이 이거잖아요. 일종의 역키신저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키신저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71년도에 닉슨의 중국 방문을 만들고 72년도에 자기가 먼저 가고 72년도에 닉슨이 가고 그 결국 7년 뒤인 1979년도에 미중 국교가 정상화됩니다. 그래서 소련을 봉쇄하고 소련을 무너지게 만드는데 기여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러시아가 오히려 위치가 뒤바뀌어서 중국이 소련처럼 강력한 지금 경쟁국이 된 거고 러시아는 더 약해졌으니까 푸틴의 기본 시각은 아니 트럼프의 기본 시각은 멍청한 바이든이 러시아를 압박해가지고 러시아 중국을 공산당 때보다 더 강하게 결속을 시켜놨다. 이거를 분리시키는 게 자기의 전략이다. 러시아를 좀 끌어들여서 중국을 견제하게 만들려는 게 트럼프의 시각이거든요. 그리고 북한과도 북한을 제2의 베트남으로 만들겠다는 게 트럼프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폼페이오하고 2019년 2월 28일 2차 정상회담도 하노이로 만든 이유가 제2의 베트남 모델을 보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흐름과 소위 조 바이든이 만들었던 2023년 캠프 데이비드 체제와는 좀 상충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김정은이나 푸틴이 가장 반대하는 게 아시아판 나토를 반대하는 거잖아요.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우리나라 보수 언론들이 북중러가 모이니까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은 일부분적 일리는 있지만 맞지가 않는다. 왜냐하면 북중러가 하나로 모이는 게 아니거든요. 북중러가 세 정상이 한꺼번에 정상회담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행사에 모여서 사진만 찍었을 뿐이고 다 중러회담, 북중회담, 북러회담만 열렸던 것입니다. 지난 9월 3일도. 그리고 공동 군사훈련을 한 게 없어요. 미, 중러 간의 군사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참여한 삼각 군사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과 중국과 러시아를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만나는 그러한 전략이기 때문에 저는
이 캠프 데이비드와 상충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이번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 참석하기 위해서 네. 트럼프가 오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과연 판문점이나 이런 데서 김정은이를 만날까? 그런데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움직임이 좀 있고 대사 대리 오는 사람도 지난번에 그거 주선했던 사람이라고 하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높다고 봅니다. 계속 만날 것이다. 만난다면 지난번처럼 판문점 형식이 될까요? 저는 우리 평양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이렇게 시간이 촉박해서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판문점에서는 볼 수 있겠죠. 그럼 뭐 지난번에 32시간 만에 봤으니까. 예. 평양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메시지는 가 있습니다. 북한에. 미국의 메시지는 가 있는데 북이 수용하느냐의 문제고 북이 수용하는 전제 조건으로 트럼프에게 CVID 포기해라. 아예 비핵화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거하고 이제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어떤 완화라든지 뭐 중단 이런 요구하고 이제 교섭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트럼프가 CVID를 포기하고 이제 ICBM 같은 것만 통제시키면서 추가 핵실험 안 하는 걸로 하고 핵을 현재 프리징, 그러니까 동결하는 것에 합의를 하면서 일부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걸로 갈 거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제가 한탄이 되잖아요. 2019년 2월 28일 하노이 회담 때는 지금보다 북한이 훨씬 더 약한 입장이었잖아요. 아예 비핵화를 하겠다는 전제 하에서 영변 핵시설을 다 미국 핵 전문가들이 참관한 가운데 돌이킬 수 없도록 다 폐기시키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5개. 경제제재 11개 중에 5개만 풀어주면은. 근데 그거를 안 들어주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안 그렇습니까?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 전부 다 빅딜 아니면은 스몰딜은 안 된다. 예. 배드 딜보다는 노딜이 낫다. 그렇게 미국이나 한국의 보수 세력들이 다 같이 떠들었습니다. 아니, 미국은 공화 민주당 모두가 트럼프가 2019년 2월 28일 날 이거 사인 안 하니까 잘했다고 박수 쳤습니다. 월스트리트 전부 다. 뉴욕타임즈 전부 다. 이런 바보 같은 자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불과 지금 7년 만에 오히려 사정하고 있잖아요. 북한에. 나와달라고. 북한은 이제 다시는 비핵화 이야기 않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때 최선희 이용우 부장이 2019년 2월 28일 하노이회담 결렬되고 나서 했던 이야기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난 그 말이 정말 가슴 아프게 다가와요. 미국을 이해할 수가 없다. 자기들이 핵을 만드는 것은 제재와 바꾸려고 핵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미국의 대조선 적대 정책, 즉 미국과의 정전 협상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국교를 정상화하면 핵을 포기하겠다. 근데 그러려고 핵을 만들었는데 핵 만들었다고 내린 경제 제재와 핵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논리상으로? 이게 우리가 용납할 수는 없지만 북한의 논리로는 맞지가 않는 겁니다. 아니, 핵을 뭐 하려고 만들었는데. 그것은 미국과 북한 간의 평화협정 국교 정상을 한번 포기하겠다는 거였어요. 그걸 안 해주고 제재 풀어줄 테니까 핵을 포기하는 것은 북한 논리로 보면 본말이 전도된 그렇죠. 논리가 된 거죠.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번에 이제 좀 에이펙 정상회담이 우리가 한미일 항상 협력 체제 강화하는 것도 북핵 위협에 잘 대비하기 위해서가 가장 큰 이유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런 것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좀 뭔가를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에이펙 정상회담이 그런데 좀 도움이 될까요? 될 거로 봅니다. 지금 김영범 실장, 뭐 구윤철 부총리, 김정관 장관 다 갔다 오셨는데 약간의 지금 뭐 진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년 트럼프 임기 안에 3,500억 달러를 다 현금으로 태워라. 이것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을 미국 쪽에서도 인식한 것 같고 이 기간을 뭐 10년으로 늘린다든지 현금이 아니라 일부는 뭐 보증으로 대체한다든지 뭔가 유연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국면에 들어섰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상식과 합리의 기초에서 될 거다. 좀 시간이 걸릴 거다 말씀했는데 좋은 자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좀 타협이 되고 북한에 가시고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성공적 만남으로 일단 핵 동결에 합의가 된다면 큰 진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내로 들어오죠. 네. 지금 이제 10월 15일 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두고 네.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대책에 대한 평가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토지 허가제라는 게 아무튼 무차별하게 다 해버린 거니까 실수요자들의 그런 그 불만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고, 대출을 다 막아버리면 현금 가진 사람만 더 돈을 버는 어떤 역설도 발생하거든요. 예. 실수요자는 대출이 없으면 집을 옮겨가 살 수가 없는데 현금 부자들만 다 줍줍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 종부세 총 그 세수가 지난해 4조 2천억이었는데요. 예.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는요 918억인가 밖에 안 돼요. 2.1%입니다. 총 부동, 그러니까 전부 다 토지라든지 다주택자의 종부세가 대부분이고, 1가구 1주택자 그 910 몇 억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너무 나는 목숨 걸지 말자는 게 제 주장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때 1가구 1주택자 종부세는 폐지해버리자 이런 말도 나왔던 거 아닙니까? 제가 당대표였을 때 이거를 9억을 12억으로 올리는데 얼마나 반대가 많았습니까? 예. 제가 12억으로 해야 된다고 했고, 지금 2가구는 아마 9억일 겁니다. 공제 한도가. 1가구는 12억이고. 근데 이 문제를 세금으로 접근한 문제는 저는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 해결이 이 윤석열 정부 2년 5개월, 약 3년 동안 공급을 제대로 하나도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격차가 있잖아요. 주택은 바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최소한 3년, 5년이 걸려야 아파트가 완공이 되는데 너무 이게 갭이 큰 거죠. 그래서 우리 민주당 정부가 되면 집값이 오른단 말은 그 원인은 다 국민의힘에 있어요. 이걸 제대로 공급을 안 하니까 노태우 때 200만 원 말고는 안 되니까 우리가 되면은 당장 임기 안에 아파트를 바로 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구 지정하고 설계하고 뭘 하면 시간이 기본적으로 3년이 금방 가버리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저는 가장 주택 문제 해결에 제가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항상 강조했던 이유가, 왜 우리가 영끌해서 집을 살라 그럽니까? 집값의 상승 속도가 대출 이자보다 훨씬 크니까 사는 거죠. 이건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걸 해결하는 건 뭐냐? 제가 강조하는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아파트의 최초 분양가대로 10년 후에라도 살 수 있는 매수권을 주고 임대차를 주면은 임차인이 임대차를 포기하고 영끌을 해서 집을 사유를 투기적 수요, 실수요 동기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뉴스테이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뉴스테이가 201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의무 임대 기간이 8년입니다. 이제 곧 의무 그 기간마다 지금 만료가 시작되는데 문제가 뭐냐? 뉴스테이라는 게 대량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 뉴스테이한테 용적률도 올려주고 뉴스테이 업자들한테 뭐 그린벨트도 해제시켜주고 특혜를 줬어요. 임대주택 다량 공급이라는 공공 목적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근데 문제는 뭐냐? 8년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고 나면 분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 임대해서 살고 있는 사람한테 1차적으로 분양 기회를 줘야 되는데 집값이 이렇게 2배, 3배로 올라버리면 그 임차인이 무슨 돈으로 그걸 살 수가 있겠냐고요. 그럼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8년 지나면 임차인을 쫓겨나고 이거를 시가로 분양해버리면 그 뉴스테이 사업자는 몇천억의 떼돈을 버는 거고 새로운 돈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임차인을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강조했던 게 누구나 집을 해보자고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설득해서 확정 분양가형 아파트를 처음으로 해서 우리 계양구도 일부 지금 짓고 있는데 그것도 제 뜻대로 제대로 반영이 안 됐어요. 저는 우리나라 주택 문제 해결의 핵심은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최초 분양가로 살 권리를 가지면 내가 임대해서 사나 내 소유로 사나 괜히 돈 빌려 사가지고 이자 내고 사는 것보다 낫죠. 역설적으로. 예. 그것도 합리적인 선택을 못하게 막는 것도 네.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이제 경제가 심리라고 하는데 네. 말 한마디가 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칩니까? 그런데 지금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네, 아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국민들 염장을 지었잖아요. 옛날에 최경환 부총리 때 했던 이야기 비슷한 그런 식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당 내에서도 저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네. 방금 전에 뭐 국민한테 사과하는 입장을 네, 네. 밝혔더라고요. 유튜브로. 네.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상경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주 제가 출연한 유튜브 방송의 발언과 아파트 매매와 관련한 입장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서울 수도권의 집값 급등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의 기초지자체를 규제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국민 여러분께 정책을 보다 소상하게 설명드리는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또한 저의 배우자가 사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도 지명이 됐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참 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제가 4년 전에 서울시장 후보 경선한 거 기억나십니까? 참 아쉬움이 많은데 오세훈 시장의 그동안 이 시 행정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많고 지금 택도 아닌 일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룡마을 개발입니다. 개포동의 구룡마을. 제가 그때 공약을 기억하신 분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구룡마을의 개발 이익을 이 토큰으로 만들어서 우리 서울시민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반 우리가 암호화폐 크면은 이 가치가 담보되지 않는 면이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달러 베이스로 달러와 1대1로 해가지고 이제 소위 언스테이블한 이 불안정성을 이제 암호화폐 불안정성을 해결하겠다는 건데 저는 부동산 개발 이익으로 담보한 토큰을 만들어서 우리 서울시민 전체한테 공유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는데 저는 그건 제가 다시 이제 정치에 복귀하게 된다면 아주 유효한 공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직접 지금 1차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좀 부담스러우셔서 그렇게 얘기하신 걸로 하고 끝으로 이제 지금 보유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까 그 얘기도 좀 하시려다가 말았는데 내년에 또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전에 종부세 때문에 대선 망친 악몽도 좀 있고 보유세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보유세 지금 내 있는 거를 더 강화시킨다는 게 어떤 건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보유세가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나는 손대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게 기본. 물론 그러면 똑똑한 놈 한 채 가지고 뭐 몇 억짜리 50억, 60억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그 자체가 무슨 수익을 창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이제 매각을 했을 때 양도세에서 부과를 해서 그걸 수익을 해가는 거잖아요. 근데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한 세금을 통해서 거래 물량을 늘리자라는 이제 그런 취지인데 그래서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자. 이게 항상 우리 전통적인 그런 논리였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다가구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과해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6조까지 올라갔다가 아마 종부세 세입이 4조 2천억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가 918억이니까 2.1%라는 총 세입 중에 나는 이거 문제를 가지고 정서적으로 자극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게 물론 팔지도 않고 그냥 내가 살아있는데 왜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라고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제 똘똘한 한 채가 계속 이제 힘을 갖게 되는 거고 미국 맨하탄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가 엄청나게 무겁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뭐 저 잘 공부를 안 해봐서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제가 지금 계속 팔로우를 못 해가지고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알겠습니다. 오늘 또 국제 문제, 경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혹시 오늘 뭐 나오시면 좀 특별히 들려주고 싶은 말씀 있으셨나요? 저는 이제 푸틴 대통령이 최근에 발다이 클럽이라고요. 그게 한 20년째 된 클럽인데 싱크탱크 유명한 그 러시아의 클럽입니다. 발다이 클럽 연설을 한 50분인가를 했어요. 푸틴이. 그리고 거기 질의응답을 받았는데 제가 새삼 느끼는 게요. 정말 지적입니다. 푸틴이. 인문, 문화, 역사 이런 거에 대한 철학의 깊이가
원고도 없이 쫙 그렇게 하는데요. 이게 뭐 대단한 것 같아요. 꼭 저는 우리 발다이 클럽 즉 원문 전체가 일부가 이제 요약돼서 우리나라 언론에도 소개가 됐습니다만 예. 거기서 푸틴이 강조하는 게 다극화 시대로 갔다 이제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그 단극 체제가 이제 무너지고 다극화 체제로 갔기 때문에 다극화 체제는 대단히 변동성이 있고 위험성이 커요. 기회와 위험이 같이 존재합니다. 기회라는 건 뭐냐? 서로 대등한 차원에서 협의하고 합의해야지 일방적으로 누가 끌고 갈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대신 불안정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고도의 외교적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 호소하고 싶은 것은 냉전 시대나 단극 체제는 그냥 미국이 시킨 대로 따라가면 됐습니다. 뭐 다 쉬웠어요. 그냥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러시아 편이냐 딱 미국 편만 서서 한 줄로 가면 됐지만 미국이 우리한테 지금 거의 강탈하려고 그러잖아요. 아예 우리들을 뭐 자기 동맹국들이 그동안 미국을 이용해서 착취했다라고 표현을 쓸 정도로 지금 우리 동맹국을 강압하고 이런 상황이 된 거고 누가 적인지 악우인지 불분명한 다극화 시대가 된 겁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정말 우리 국민 모두가 국익 중심으로 코리아 퍼스트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여서 아니 내부적으로 불만이 있더라도 힘을 모아서 이 우리 국익을 지켜내는데 총력을 다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 중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중국이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과 뭔 상관이? 미국도 중국과 타협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러시아가요 미국의 우라늄 그 원자력 발전 우라늄의 원료의 25%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싸운 것 같지만 엑스모빌 가서 러시아에서 사업하고 있어요. 바보같이 윤석열 때 우리나라 상공부에서 대러시아 추가 제재한다고 괜히 유엔 제재를 넘어서 우크라이나 한번 윤석열이 갔다 오더니 추가 제재를 발표해가지고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러시아에 물건 팔던 우리 기업인들이 저한테 마주치 찾아옵니다. 하소연 옵니다. 대표님 이것 좀 풀어주라고. 지금 몇백억씩 수출하던 이게 그냥 윤석열 정부 산자부가 너무 철저하게 해서 다 막혀버렸다는 거죠. 그런 바보들이 어디가 있어요. 장사하게 해줘야지. 러시아 사람들 우리나라 팔도라면부터 시작해서 초코파이 이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전부 다. 그걸 왜 못 팔아먹게 바보처럼 지가 총대 베고 그런 바보짓을 하냐고. 국익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정말 저는 이런 다극화 시대에는 진짜 외교 능력이 필요하다. 예. 전략적으로.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발다이 클럽도 우리 좀 알아야죠. 너무 미국적으로 치우쳐가지고 5년 전에 서울에서 아시아 컨퍼런스도 열리고 그랬죠. 발다이 클럽 회의도 한번 열렸습니다. 예. 예. 오늘 또 여러 가지로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님 모시고 국내외 정세 두루 짚어봤습니다.